숙제 내줬던 거 있어요. 잠깐 테스트 뒤쪽에 이제 펴주시고 4쪽이 처음인가? 4쪽에 펴주시고요. 몇 쪽까지 내줬다고요? 6쪽이요? 하겠습니다. 자, 자연 세계는 뭐 이런 원자, 분자, 나트륨, 이온 이런 거 미시세계도 미시세계. 이런 거는 거시세계고,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라고 하고, 자연현상 탐구할 때 특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서 연구 방법을 정해야 하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 매우 다양하고,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시간 측정할 수 있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본량이라고. 기본량. 시간, 질량, 온도는 기본량에 해당하고요.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기본량은 기본량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 단위계에 따라 기본량의 단위는 정해서 사용합니다. 정해서 사용해요. 거리는 미터를 사용하지 마일이나 이런 거 리 이런 거 사용하지 않죠. 하여튼 정해져 있죠. 미터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기본량에 해당하는 거 속력 아니고 시간, 길이, 부피 아니고 길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밀도 아니고 전류, 온도 이런 거는 기본량입니다. 기본량. 그래서 기본량에는 이제 시간이 있고 시간은 초 단위로 할 거고요. 길이는 미터 단위로 할 거고, 질량 있죠.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하고요. 전류는 암페어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로 씁니다. 절대 온도. 광도는 칸델라, 물질의 양 몰 단위로 씁니다. 몰. 기억과 니은의 기본량은 무엇이냐 썼고요. 여기 단위도 썼고요. 그 다음에 넓이, 부피, 속력 등과 같이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을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도량. 넓이는 이제 제곱미터고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고요.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미터 퍼 세크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 부피는 기본량 중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부피가 세제곱미터니까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행할 때 활동과 그 의미를 옳게 연결한 것은, 측정은 어림은 추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측정은 이제 재는 거죠. 재는 게 측정이고, 적절한 도구와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측정할 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림을 하면은 측정의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어림을 해서 측정 도구를 이제 선정해야 되고요. 측정 경험, 과학적 사고, 과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을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 정도면 얼마다. 이런 거 어림이죠. 어림.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측정 표준. 측정 표준을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 과학기술에서만 사용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요. 식품 포장지의 영양 성분의 양, 식품 첨가물의 양을 표시하는 것은 측정 표준을 활용한 예이다. 맞습니다. 자연에서 변화시킬 때 신호가 발생하며 이를 측정하여 분석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그 디지털 신호의 간격을 되게 좁게 하면 아날로그 신호처럼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는 센서라고 하는 센서고, 무슨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쉽다. 디지털 정보 말하는 거야. 디지털 정보.
로마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말.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에 디지털 정보가 유용하게 이용된다. 옛날에는 뭐 아날로그 정보를 이제 뭐 재생하고 뭐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재생하고 이랬는데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파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송도 쉽고 재생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6조까지라고 했죠. 자, 138억 년 전에 어떤 이제 초고온의 한 점에서 폭발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은 빅뱅 우주론 아니면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빅뱅 이후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고요, 온도는 낮아졌으며 밀도는 감소합니다.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고, 빅뱅 최초 입자 생성 쿼크 전자죠. 쿼크랑 전자가 생성이 되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이 모여서 원자 핵 생성. 근데 여기에는 이제 헬륨 원자핵이라 써도 되는데 그냥 원자핵만 써도 되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빅뱅 초기에, 우주 초기에, 물론 원자 생성될 때는 38만 년 후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뱅 직후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점차 가벼운 입자가 생성되었다. 점차 무거운 입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에서부터 무거운 입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고요. 전자와 쿼크가 합쳐서 양성자 중성자를 생성하였다. 맞죠? 아니네. 전자 쿼크가 합쳐진 게 아니라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 틀렸고요. 빅뱅 후 3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되었다. 아닙니다. 3분 후에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원자핵과 전자 결합하는 거는 38만 년 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A에서 C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의 종류, 고온의 기체에서 오는 거는 C인가? C는 뭐 방출 스펙트럼, A는 그냥 여기 뭐 대기 통과하는 것 같진 않고, 요게 니네들 책에는 잘 보이는데 여기 국산 고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건 A는 연속 스펙트럼,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근데 이제 B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데 특정 부분만 이제 흡수된 걸로 보여요. 흡수 스펙트럼. A에서 C 중 태양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에 해당하는 기호. 태양에서는 흡수 스펙트럼 보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태양의 대기가 흡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태양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요. B 고르시면 되고,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요.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동일하죠. 별 A에서의 그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원소들은 이제 그 방전관 안에 넣고 방전시키면서 분광기를 보면은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러면 기억의 원소가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기억은 있네요. 기억은 있고, 그 다음에 니은도 있습니다. 니은 있고, 디귿은 요 세 개 있는 거 여기 없죠. 여기 그쵸? 그 디귿은 없습니다. 기억 니은은 별 A의 원소로 포함되어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분포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스펙트럼이라고만 되어 있네.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분석할 수가 있고, 분석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비율은 수소가 75%, 헬륨이 21%. 다음 일단은 옆에 7번 7쪽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테스트 7쪽 왜 풀어봅시다. 자, 1번에는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 차지하는 원소 철이에요, 철. 두 번째는 산소고요. 이들 원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 수소와 헬륨과는 달리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별의 탄성 과정인데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이 수축하다가 별이 탄생하는 거다.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며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후에 생성된 원자핵, 수소 핵융합 반응은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 반응은 헬륨 핵융합 반응은 탄소 원자핵 만들어지는 거고, 탄소가 반응하면 산소나 마그네슘 등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규소가 철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와 나중 질량이 더 큰 별, 철 만들어지는 게 더 질량 큰 겁니다. 두 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에 이름을 쓰시오.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에서는 규소 핵융합 반응 쓰시면 되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철 만들어질 때 규소가 핵융합 반응 하는 겁니다. 규소 핵융합 반응. 나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산소는 일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주로 탄소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금, 우라늄과 같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가벼운 원소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이거는 그냥 핵융합 반응 쓰면 되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그러니까 그 행성상 성운 쓰면 됩니다.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다음에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는 거죠. 태양 정도는 행성상 성운으로 이제 퍼지는 거고,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우면은 초신성 폭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는 우리 은하 내에 거대한 성운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성운에서 5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중심부에는 원시태양이 형성이 되고, 원반에서는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원시행성이 만들어졌다. 원시행성들이 형성될 때 태양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무거운 물질이 모여 무엇으로 이루어진, 암석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암석 맞네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고,
태양에서 먼 거리는 가벼운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 밀도가 더 큰 것은 지구형 행성이다.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크고 크기는 목성형 행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질량은 이제 목성형 행성이 더 큰 거고요. 지구와 생명의 탄생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생명체 탄생은 맨 마지막이고 원시 바다 요런 거 원시 지각 다음 바다겠죠. 바다 다음 지각 아니겠죠. 껍질이 먼저 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핵과 멘틀 분리는 마그마 바다 형성되고 난 이후입니다. 미음, 리을, 니은, 디귿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 나가기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뒤에 보니까 여기가 또 있어요. 자, 뒤쪽에 이거 잠깐 테스트 하는데 안 눌렀나? 중단어 핵심 요약 문제 뭐 이런 거 있어요. 18쪽부터 22쪽까지 18쪽부터 22쪽까지 일단 숙제고 좀 시간 있으니까 약간 풀다 갑시다. 18쪽부터 22쪽까지 좀 풀어주시고